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대통령을 뽑기 위한 20대 대선 개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네, 현재 개표율 63%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국민들의 선택은 누구일지 이번엔 김성회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대변인께서는 이 정도로 초박빙일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예, 저는 1% 안일 거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안으로 그럼 앞설 거다? 1% 안에서는 뭐 무의미하지만 앞선다고 일단 말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평론가께서는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제 예상하고는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뭐 이제 그 마지막 여론조사 우리가 공표된 그 여론조사 결과에 단일화 효과를 더하게 되면 대략 그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단일화 효과가 지금 결과적으로 전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가 그러면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효과가 아예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 당이 서로 자기 쪽으로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더 많이 이동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출구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양쪽으로 딱 반분된 상태였던 게 아닌가.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윤석열 후보로서는 단일화 효과를 그렇게 못 거둔 그런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이 단일화에 대한 김평론가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단일화가 이제 어떤 영향을 미쳤냐라고 하면 단일화 자체는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분명히 유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안철수 후보의 표만 갈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시점으로 돌아가서 보면 부동층 아직 정하지 않고 계시던 분들 중에서 윤석열 후보가 뭔가 정치적으로 결단을 하는구나, 정치인구나, 멋있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외의 표에서 분명히 움직인 몫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이 여론조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지율이 좀 올랐는데 이것이 오히려 역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을 결집시킨 측면을 두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호남. 호남은 확실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호남은 안철수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안으로 안철수 후보를 생각하다 거기에 대한 배신. 이렇게 되면서 더 결집을 해서 이렇게 된 이상 그냥 민주당 찍는 게 낫겠다라고 했던 의견이 하나 쭉 모였던 흐름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02년을 좀 떠올리게 되는데요.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 파기 선언을 하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갑자기 세상이 뒤집어진 듯 막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때 투표율이 70%밖에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노사모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그날 일일 문자와 통화로는 거의 폭발적인 기록을 만들면서 그 당일에 막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했었는데 이번엔 단일화 발표가 나고 나서부터 사전투표 일주일 이 기간 동안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말 주변에 절박하게 전화를 들고 이 또 메시지를 보내고 이 절박하게 했던 활동들이 저는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그것들이 표를 좀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절박함 속에 박빙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투표율,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80%를 넘지 못한 부분.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갈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사전 투표가 많이 지금 이제 정착이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다. 이제 분산이 될 거다. 본 투표하고 사전 투표로 많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 높아진 만큼 전체 득표율이 올라가거나 그런 현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이제 시각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도 사전 투표율이 이제 높아지면 전체 본투표 투표율도 다 높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그 두 가지 시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 전자의 시각이 이제 맞았던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그 분산 효과에 더해서 코로나19 상황도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내가 좀 건강한 상태로 있을 때 확진 판정 받기 전에 빨리 투표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심리도 이제 꽤 작용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복합적으로 이런 결과를 낳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에서 사전 투표는 굉장히 높았는데 경기 인천 지역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었거든요. 이 부분도 함께 올라왔다면 80%가 훌쩍 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전 77.1%라는 투표율도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2002년에도 70%, 그 뒤에 77.2가 제일 높은 거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 투표율이면 특히나 이번 대선이 비호감 대선으로 치러져서 소위 말한 진영 간 결집이라고 해서 양당 지지자들은 엄청나게 투표를 하러 나오셨지만 가운데 이제 중도층들 중에서 투표 뭐 하러 하나 싶은 생각들을 하셨던 분들을 고려하면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하신 투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도층에서 약간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들지만 투표할까 말까 고민하던 분들을 지지자들이 이렇게 다 모시고 나온 것. 이것이 차이를 좁히는 데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 쭉 일관되게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상황이 좋은 상태였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바짝 붙은 것은 그 이제 중도층에게서 투표 안 하실 분들이 한 2, 3% 정도는 지금 움직인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이 높은 투표율이 결국에는 민주당에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는 유리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거꾸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한 2%는 모시고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사전 투표율 굉장히 높았고 36.93%, 그리고 최종 총 투표율이 77.1%였습니다. 그런데 출구조사는 사실 오늘 본투표만 반영이 됐는데 절반 가까이가 반영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물론 다른 방식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은 가정해서 평가를 내렸다라고는 하지만 그 정확도 면에서 이전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출구조사를 주도한 그 여론조사 기관들에서는 지난번보다 오히려 더 정확도를 더 높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난 이제 그 선거 때까지는 본투표 때 그 뭐 연령대별로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준해서 이제 그 사전 투표를 추정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번부터는 그 사전 투표한 그 연령대별로 다 분석이 나오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설문조사를 해서 그거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정확도가 좀 더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최종적으로 다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나면 다시 한번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될 문제긴 한데, 네.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정확도는 높였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전 투표에서 역시 호남에서 이제 투표율이 높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조금 더 그 투표가 좀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많이 투표를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 지금 개표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사전 투표부터 개표하고 지금 본투표 개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전 투표 과정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계속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본투표 개표가 시작되면서 지금 이제 반전이 조금 일어나고 있고 뭐 이제 이런 현상이 좀 있는데, 그걸 보더라도 역시 사전 투표 때는 호남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조금 더 많이 나왔던 것으로, 투표에 좀 더 많이 참여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구조사에서 그 마지막에 투표를 했었던 확진자, 격리자에 대한 결과도 반영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도 사실 뭐 추정하기에 뭐 88만 명 가량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막판까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아주 작은 변수가 될 수는 있겠는데 지금 워낙 표차가 작아서 이 변수도 크다면 크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예, 확진자 숫자, 그러니까 확진자의 투표 결과가 전체 결과를 뒤집거나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전국 개표율이 67% 정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48.63%, 이재명 후보가 47.87%로 표 차이는 17만 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서울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표 차이가 약 13만 표 정도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즉 전체 표 차이의 대부분을 서울에서 차이가 좀 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역시나 서울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런 판단, 여기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든 따라잡았는데 사실은 서울에서 지고 이긴 선거가 잘 많지는 않잖아요. 이번에는 경기도가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인구가 더 많기도 하고 이재명 지사의 본거지이기도 하다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만큼 표차를 많이 벌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서울에서 좀 더 좁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개표 현황을 놓고 보면 아직 남아있는 변수는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즉 관내 사전투표는 동네에 가서 투표를 하신 경우인데, 관외라고 하면 이제 전국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보통 직장 다니신 분들이 직장에 출근할 때 동네에서 잠깐, 혹은 학생이
주소진 집인데 학교 근처에서 이런 투표들이 지금 이제 가서 계산이 되게 되면 또 조금 다시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 열릴 거라서 오늘 결과는 언제라도 말하기 참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비슷한 질문이긴 하지만 서울에서의 표차가 전국 표차와 거의 근접한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번에 수도권 대전이 굉장히 치열했던 그런 것으로 이제 봐야 되고 역시 이번 대선에서는 이제 부동층, 중도층을 누가 더 많이 쟁취하느냐 이 싸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수도권에 사실은 이 부동층이 상대적으로 이제 많았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역시 서울 같은 경우에 아주 극적인 그런 어떤 표심 변화를 보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확실히 지지했던 그런 곳인데 또 지난번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는 압도적으로 또 국민의힘을 또 지지를 했던 그런 그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이 표심이 왔다 갔다 하는 대표적인 스윙 보팅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반영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전체 대선을 좀 어떻게 보면 상징하고 대표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지역별 표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대선 상황실을 연결해서 현재 판세 어떤지 분석해보고 오겠습니다. 대선 상황실 나와주시죠. 네, 대선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개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 득표 상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각 지역별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득표 상황 47.9% 득표하고 있고요. 개표는 68.4%까지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자, 최대 승부처 서울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6.3% 득표하고 있고요. 이어서 유권자 수가 가장 많고 이재명 후보의 안방격인 인천, 경기입니다. 50.1%를 득표하면서 절반 넘는 득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부산, 울산, 경남으로 가서요. 37.2% 보여주면서 여전히 3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으로 가서는 더 낮아집니다. 22.7%로 최저 득표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광주, 전라로 와서 85.4%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심의 풍향계 제주에서는 52.5% 절반 넘는 득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전국 득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6% 득표하고 있고요. 개표는 68.7%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최대 승부처 서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0.1% 절반 넘게 득표하고 있고요. 캐스팅 보트 지역이죠. 대전, 세종, 충청 50.7%로 서울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대구, 경북으로 가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74.1%. 반면에 광주, 전라에서는 여전히 10%대입니다. 12.2%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최저 지역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에서는 54.6%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 득표 상황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저희와 함께 대선 열차 다시 타고 전국 한 바퀴 쭉 돌아보면서 판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선 열차 출발합니다. 자, 경부선부터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볼 텐데 저희가 앞서 1시간 반 전에 보여드렸을 때는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란색, 김천 구미부터 부산까지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빨간색 이렇게 색이 대비돼서 보였는데 지금은 좀 판세가 바뀌었습니다. 곳곳에 서울과 천안, 아산, 대전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빨간색을 다시 표시하면서 판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김천 구미부터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강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영남권에서 윤석열 후보의 강세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호남권 한번 이동해 볼까요? 호남권은 서울에서 출발해서 목포까지 한번 이동을 해볼 텐데요. 자, 마찬가지로 진보 진영에서는 어떤 식으로 판세가 나타날지 아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충청 지역에서 잠시 멈춰서 한번 살펴보죠. 천안, 아산과 오송, 공주, 논산, 계룡을 살펴볼 텐데 1시간 반 전에는 공주와 논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파란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곳곳에 빨간색이 다시 표시된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정읍과 남원, 광주, 곡성, 나주, 순천, 그 밑에 여수까지 마지막 종착지 목포까지 진보 진영의 텃밭 호남권에서는 파란색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강릉선 타고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을 때는 출발지인 서울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면서 파랗게 표시했는데 지금은 다 빨갛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만종, 평창, 강릉,
동해까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모두 앞서 나가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중앙선 타고 여정을 마무리해 보시죠. 서울에서 출발해서 안동까지 가는 노선인데요. 마찬가지로 청량리가 다시 빨갛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고요. 충북 제천과 단양을 비롯해서 이재명 후보의 고향인 이 안동에서까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판세를 보여드렸는데요. 흐름이 조금씩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또 바뀔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선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뭐 지역별로 좀 살펴봤는데 이 지역구도라는 것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확파하겠다라고 했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지역구도는 안 깨진 걸로 봐야죠. 지역구도가 안 깨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서울 출신으로 대선 후보로 나와서 이렇게까지 선전했던 경우가 제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항상 영남 후보이거나 호남 후보이거나 혹은 하여튼 지역에 기반을 뒀어야 했는데 서울 기반으로 해서 이만큼 또 성장했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도 어쨌건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선전을 했고 또 대구 경북의 고향이긴 하지만 부산에서도 지금 한 38에서 40%까지 이재명 후보가 올라오는 등 예전에 비하면 지역구도가 많이 깨졌고 충청도는 뭐 처음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부모님, 아버님의 고향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딱 충청도라서 그렇진 않은 거라고 보여져서 예전에 비해서는 지역구도가 많이 옅어졌고 제가 생각하는 1, 20년 안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또 바뀌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역구도가 깨지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정말 5.18 문제도 그렇고 좀 끌어안고 광주로 좀 나가는 모습을 예전에 민주당이 경상도로 향했던 모습처럼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그림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구도가 깨지는 조짐이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네. 하면 되겠죠. 어떻습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조금 이번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남 지역은 확실히 지금 이제 깨진 것 같아요. 그야말로 노무현의 꿈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번에 사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의외로 지금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높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번에 그 호남 지역에서도 한 20% 이상 득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확실하게 이번에 좀 그 탈지역주의화하는 그런 그 방향으로 나가길 바랬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조짐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만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꽤 높게 나왔었고, 그렇죠. 또 한때 뭐 문재인 대통령보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호남 쪽에서 더 높게 나왔던 적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이번 결과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와중에 이제 70%의 개표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윤석열 후보가 48.68%, 이재명 후보가 47.81%로 20만 표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을 얘기를 해드리고 서울에서는 약 17만 표 정도 차이가 나면서 전국과 서울의 표 차이가 거의 비등하게 나고 있다는 점을 한번 확인을 해드리면서 지역별 구도는 깨지고 있는데 오히려 세대별 구도는 더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세대별로는 언제나 구도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당이 진행형 기간 동안 지금의 20대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특히나 저는 호남 지역에서 변화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5.18을 몰래 배운 사람들하고 5.18을 교과서에 배운 사람들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세대나 저희 바로 아래 세대 같은 경우는 광주항쟁이라는 것이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고 완전히 모르는 사실이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알게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밀접하게 연관을 느끼는 것이고 그냥 역사책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사람들은 제가 6.25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세대가 변하는 것인데 지금의 40, 50대는 지금의 20대에게 예를 들어 광주 지역은 그런 거죠. 호남이 5.18이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20대에겐 그 얘기가 잘 들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20대라고 말을 하지만 이번에 투표를 2003년생부터 했거든요. 네. 2003년생들에게 1980년의 역사적 이벤트라는 것은 굉장히 먼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20살이 되니까 네. 4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는 지역구도가 깨지고 그것이 이제 세대구도로 이제 대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영면한 어떤 측면에서 치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성별 갈등을 잘못 물고 들어가는 바람에 민주당이
뒤늦게 이제 여성층에게 다시 사과를 하고 이게 접근을 하면서 20대 투표율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반분을 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더 높게 나왔던 것은 세대 전략을 윤석열 후보 쪽에서 잘 세웠다가 여기다 성별, 혐오 이런 코드들이 섞여 들어가면서 좀 일정 부분 실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국민의힘의 전략적인 좀 실패가 오히려? 좀 원인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한쪽으로 사실은 그 몰이를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선거 시절에.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캐치홀 전략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중도 비롯해서 가능한 한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20대 특히 이제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이제 워낙 이제 이번 대선 국면에서 강하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 부분 그렇게 이제 그 확보가 된 상태였다면 굳이 그 20대 여성을 배제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선거 후반으로 오면서 점차 그쪽으로 좀 포섭을 해나가는 그런 전략을 좀 썼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이렇게 좀 분리 전략을 좀 썼고, 그래서 사실은 그 20대 여성표를 많이 놓쳤다. 네. 그런 부분도 이번에 사실은 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박빙승부를 유발한 그런 그 국민의힘 쪽의 전략적인 실패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박빙입니다. 71% 개표율임에도 불구하고 1%포인트가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박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런 박빙 상황에서 각 후보들의 집 앞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택에서 각자 현재 개표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지지자들이 집 앞으로 많이 모여든 그런 상황입니다. 왼쪽 보는 화면이 이재명 후보 자택 앞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이 이 시각 윤석열 후보 자택 앞에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그 모습입니다. 지지자들이 점차 모여들고 있고 자정이 지나서 윤 후보가 역전의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곳 앞에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모습도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도 나가 있는데 그 취재 기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곧 윤 후보가 자택을 떠나서 여의도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로 이동할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지금 70% 정도의 개표율인데도 불구하고 1.2% 포인트 정도가 채 안 되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저렇게 양쪽의 지지자들은 결집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말 극소수의 차이로 당선이 갈린다. 이건 많이 얘기 나오지만 불복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불복의 얘기가 나오겠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경험이 있습니다. 2000년에 총선에 제가 그 이제 어떤 동대문의 기획부장으로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때 11표 차로 저희가 졌어요. 근데 결국 재검표해 보니까 11표 차가 맞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선거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잘 작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 확진자 사전 투표에서 일부 부실이 있었지만 부정선거로까지 이어지는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표차가 적게 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들고 나오거나 불복을 하는 쪽이 생긴다면 정치적으로는 치명상을 입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두 후보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승복을 하고 승자의 손을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짧게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뭐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뭐 정황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불공정 선거에 조짐들이 있었던 건 맞는데 체계적으로 이걸 뭐 불법 선거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정황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표율 70%를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두 후보 초박빙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뒤처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TV와 함께 개표 상황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